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밤 9시입니다. 흔히 한국 사람을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는데 미국도 중국도 일본을 무섭게 보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일본을 우습게 보느냐,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에 펀더빌드라는 회원 한 분이 아주 유익한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하면은 이분이 등장합니다. 펀더빌드라는 분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마 추정컨대 한 40대 정도의 회사원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글을 정말 잘 씁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또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서 이렇게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글을 쓰니까 펀더빌드라는 이름이 일본에 유명합니다.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 펀더빌드라는 사람 누구냐고 저한테 가끔 묻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어제 올린 글을 하나 지금 소개를 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을 공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분이 쓴 글 제목이 도전적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현실 모르는 소리. 2020년 종합성적표 경상수지는 한국이 752억 달러 흑자, 일본은 그 2배가 넘는 1700억 달러 흑자다. 이렇게 딱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한국이 일본을 능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주변에도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느냐.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력이 가장 센 나라인데 그 독일이 일본보다 약하다. 독일과 한국의 GDP를 더하면은 일본과 비슷해진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 독일이 강한다는 건 아는데 독일에다가 한국을 합쳐야 일본과 같다. 제가 또 이런 비유도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합쳐야 일본과 비슷해진다. 그러면 조금 현실로 돌아오는 건데, 이 펀더빌더 씨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무역수지 가지고, 무역수지라기보다는 이 국제수지죠. 경상수지 통계로 쭉 풀어갑니다. 제가 한 전직 관료에게 물었습니다. 경제 통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딱 물었더니 그분 이야기가 이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무역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한국 경제의 단면이 딱 집약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펀더빌더 씨도 한일 국력 비교를 이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로 딱 잡았습니다. 개념을. 경상수지라고 하면은 무역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를 다 합친 개념입니다. 무역수지만 딱 떼면 안 됩니다. 무역수지를 포함한 경상수지를 보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 작년에 무역수지가 28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456억 달러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앞서갑니다. 압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 하나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펀더빌더 씨는 찬물을 끼얹는 통계를 지금부터 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역수지, 이거는 상품 수출입 성적이고 거기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항공, 선박, 운임, 관광 등 서비스 성격. 소득 수지가 이제 중요한데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당, 이자 등의 수입, 이전 수지, 해외 교포 송금, 정부 간 무상 원조 등이 반영된 성적. 이걸 다 합쳐서 펀더빌더 씨가 이제 하나씩 따집니다. 서비스 수준은 한국의 고질적 적자 과목이고 일본의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 적자로 돌아섰다. 이전 수지는 양국 모두 그 비중이 크지 않다.
무역수지라는 개별 과목에서는 일본을 압도했다. 456억 달러 대 280억 달러로. 그런데 이 다 합쳐가지고 경상수지로 계산을 하니까 일본이 1700억 달러 흑자, 한국은 752억 달러 흑자다. 두 나라 다 성적이 좋은 편이지만은 일본이 압도적이다. 이게 바로 한일 간의 국력 차이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일본이 무역수지에서는 우리한테 밀리는데 경상수지로 넓히면은 왜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역전당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보유한 대외 순자산 규모의 차이 때문이라고 펀드빌드시는 지적합니다. 대외 순자산이라는 것은 대외 총자산에서 대외 총부채를 뺀 금액이다. 그러니까 외국에 빌려준 돈에서 외국에서 빌린 돈을 빼면은 해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나옵니다. 막 그걸 채권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채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일본과 한국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 5월에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일본의 대외 순자산입니다. 순채무죠. 순자산, 순채권입니다. 참. 순채권 규모는 356조 9,700억 엔이었습니다. 이 엔달 환율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걸 대략 3조 5천억 달러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순채권 받을 돈이죠. 빌려준 돈이죠. 순채권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국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3조 5천억 달러인데 이거는 30년째 일본이 세계 1등입니다. 요걸 놓치면은 일본의 국력을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장 많은 빚을 깔아놓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금 동원력이 중국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일본이 세계에서 제1 채권 국가라는 겁니다. 그럼 3억 5천만 달러에서 뭐가 나오죠? 이자 수입이 나오잖아요. 이 이자 수입이 무역 수지를 덮고도 남는다 이야기입니다. 즉 30년 동안 부동의 순채권 국가가 바로 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대외 순자산은 2014년 3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계속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5천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네요. 펀드빌더시는. 우리는 5천억 달러의 순채권을 갖고 있다. 순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천억 달러 대 3조 5천억. 우리의 7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본이 한국보다 7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펀드빌더시는 대외 순자산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에 따른 배당과 이자 수입이 자연히 발생한다. 대외 순자산의 파급 효과를 우선 보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한일 양국 무역 수지 성적은 이렇습니다. 1월 한국이 57억 달러 흑자, 일본 12억 달러 적자, 한국이 앞서가죠. 2월은 한국 60억 달러 흑자, 일본 48억 달러 흑자. 약간 비슷해졌습니다. 3월 가니까 한국 79억 달러 흑자, 일본 90억 달러 흑자. 3개월 합계를 하면은 한국이 196억 달러 흑자, 일본이 126억 달러 흑자. 한국이 일본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로 계산을 하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월 한국 71억 달러 흑자, 일본 59억 달러 흑자. 2월 한국 79억 달러 흑자, 일본 265억 달러 흑자. 3월 한국 78억 달러 흑자, 일본 241억 달러 흑자. 그러니까
해외에 깔아놓은 빚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딱 보태버리니까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한국을 훨씬 더 앞서간다, 더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득수지가 2021년, 소득수지는 해외에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말합니다. 2021년 1분기에 한국이, 1분기라면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1분기에 한국이 57억 달러 흑자인데 일본이 558억 달러 흑자로, 이게 10배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가 확 나버린다는 이야기죠. 한국은 해외에서 수입, 이자 등이 57억 달러인데 3개월 동안, 일본은 그 10배나 된다. 558억 달러나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GDP에서 차지하는 이 무역 비중을 보면은 무역 의존도인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62%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25%니까 매우 낮습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것이 닥칠 때 무역 의존도가 낮은 일본은 내수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데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경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펀드빌더씨는 근사하게 머리에 싹 들어오는 비교를 하네요. 어떤 두 사람이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한 사람은 주 수입원이 그 해당 사업이므로 경기 부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빌딩 등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 덕분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 사업 소득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여유롭게 대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다. 펀드빌더씨의 지적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몇 가지 통계를 들었는데요. 대졸 취업률, 한국 68%,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 출생률, 한국 0.84명, 일본 1.38명. 최근 10년 노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한국 4.4%, 일본 2.2%, 노인 빈곤율, 한국 43.4%, 일본 19.6%. 여러 가지 점으로 인구적으로나 취업률 면에서도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국가 부채가 일본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펀드빌더씨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담으로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66%가 된다는 현상을 놓고 일본은 곧 망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한국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대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일본 정부 부채 중 90%에 육박하는 대부분은 일본 국민이 국채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채권자인 일본 국민들이 일시에 정부를 향해 채권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자국 통화인 엔화를 찍어 다 갚아버리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 부채를 거의 해소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는 다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되는 것이다. 이론상 이런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엔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표적 안전자산이므로 엔화 수요처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축통화 발행국인 덕분에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가 이렇게 흉내내었다가는 자국 화폐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 등의 혼란으로 그 나라는 거의 국가부도 상태로 돌입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이 부채가 높으니까 한국도 일본 따라가자가 하다가는 한국은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펀드빌더씨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팩트들에 눈 뜨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생각을 적어도 아직은 못할 것이다. 2020년 한국의 무역 수지가 흑자 456억 달러라고는 하지만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은 208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적자폭이 오히려 17억 달러 늘어났다.
이러한 일본향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들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이 같은 두 나라 사이의 엄연한 실력 차를 간과하고 마치 일본을 다 따라잡기라도 한 것처럼 유난 떠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빙산의 일각, 무역 수지만 보고 속단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무시가 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죽창가를 운운하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했던 허언들이 떠오른다. 자세한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셔서 일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